강 회장님, 10분 뒤에 주주총회가 시작됩니다. 늦으시면. 김 비서의 초조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렸다. 시끄러워, 당장 차 세워. 강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포효했다. 끼익. 수십억을 호가하는 검은색 세단이 폭우가 쏟아지는 허름한 시장 골목 입구에 아슬아슬하게 급정거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태준의 시선은 이미 차창 밖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다. 저기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얇은 카디건을 펼쳐 두 아이와 싸구려 국화가 담긴 작은 수레를 감싸 안고 있었다. 오늘 같은 날 누가 이 꽃을 사갈까? 여자의 처절함이 빗줄기를 뚫고 태준의 심장을 때렸다. 그는 왜인지 모르게 그 광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아이 하나가 춥다며 칭얼거리자 여자가 아이의 뺨을 감쌌다. 그때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마치 태준의 시선을 느낀 것처럼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은 채 그녀의 텅 빈 눈이 거대한 세단의 검은 유리창을 향했다. 시간이 멈췄다. 태준의 심장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저 눈빛. 8년 전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졌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미연아. 태준의 입술이 경련했다. 그는 자신이 헛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목소리가 들렸을 리 없지만 여자는 그를 알아본 듯했다. 그녀의 눈이 공포로 물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다. 죽음의 사자를 마주한 듯한 처절한 공포였다. 고미연.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이들의 손을 거칠게 잡아챘다. 꽃수레가 빗속에 나뒹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두 아이를 거의 끌다시피 하며 어둡고 좁은 골목 안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미연아. 거기서 고미연. 태준이 차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값비싼 수트가 빗물에 젖어드는 것도 김 비서가 우산을 들고 황급히 따라붙는 것도 그의 안중에 없었다. 그는 오직 사라져가는 그 작은 뒷모습만을 쫓았다. 하지만 골목은 미로처럼 얽혀 있었고 그녀는 그곳의 지리에 익숙한 듯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태준은 젖은 벽에 주먹을 내리쳤다. 찾아. 당장 저 여자 찾아내. 태준은 빗속에 망연자실 서 있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중얼거렸다. 8년 전 그는 분명히 그녀의 죽음을 확인했다. 빗길, 교통사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시신. 그리고 경기도 외곽에 쓸쓸히 서 있는 그가 직접 묻은 그녀의 무덤. 그는 매년 그곳에 갔었다. 그렇다면 방금 그 여자는 누구란 말인가? 그녀의 눈에 서렸던 그 선명한 공포는 무엇이란 말인가? 김 비서가 황급히 우산을 받쳐들었지만 태준은 이미 비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에 흠뻑 젖어 있었다. 회장님, 감기 드십니다. 주주총회는 취소해. 태준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내 모든 스케줄 취소해. 그리고 알아봐. 8년 전 고미연 교통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그 무덤 안에 있는 게 정말 그녀가 맞는지. 김 비서는 경악했다. 8년 동안 금기시 되었던 그 이름이 주인의 입에서 다시 나왔다. 한편 미연은 심장이 터질 듯한 가슴을 부여잡고 낡은 옥탑방 문을 잠갔다. 엄마, 왜 뛰어왔어? 꽃은 아들 한결이 칭얼거렸지만 미연은 대답할 기력이 없었다. 그녀는 문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강태준.
8년 만에 마주친 그 이름, 그녀가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던 이유, 그리고 그녀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아이들의 아버지. 엄마, 추워. 딸 유리의 목소리에 미연은 정신을 차렸다. 방 안은 빗소리만큼이나 처량했다. 천장 구석에서 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에 놓인 양동이를 채우고 있었다. 곰팡이 냄새와 축축한 냉기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벽에는 밀린 월세 독촉장이 붙어 있었다. 미연은 젖은 아이들의 옷을 벗기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때 한결이 참았던 기침을 터뜨렸다. 콜록, 콜록 마른 가슴이 울리는 기침 소리가 미연의 심장을 찢었다. 아이의 열이 며칠째 내리지 않고 있었다. 한결의 기침 소리가 잦아들지 않았다. 단순한 감기가 아니었다. 아이는 날이 갈수록 말라갔고 밤마다 식은땀에 젖어 깨어났다. 미연은 아이의 이마를 짚었다. 불덩이 같았다. 엄마, 나 아파. 한결이 힘겹게 눈을 떴다. 미연은 이를 악물었다. 그녀는 당장 병원 응급실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녀의 수중에 남은 돈은 10,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다. 오늘 버린 그 꽃수레가 그녀의 전 재산이었고 내일의 희망이었다. 강태준. 그가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이곳에 나타난 것일까? 그는 그녀가 죽었다고 믿고 있어야 했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만 했다. 미연은 8년 전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았던 그 여자의 얼굴을 떠올렸다. 강태준의 어머니, 박화영 회장, 네가 감히 내 아들의 발목을 잡아 이 돈 받고 당장 사라져. 죽은 듯이 살아. 그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생생했다. 미연은 두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유일한 빛. 그녀는 다시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어디로? 차가운 대리석이 깔린 현관에 들어서자 집안의 냉기가 태준의 젖은 몸을 더욱 파고들었다. 회장님, 목욕물 준비. 집사의 목소리를 그는 손짓으로 막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빗속의 그 얼굴. 공포에 질려 도망치던 그 처절한 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곧장 2층의 서재로 향했다. 다른 가족의 흔적이라곤 없는 오직 그와 그의 일. 그리고 8년간의 고독만이 존재하는 공간이었다. 벽 한쪽을 차지한 거대한 책장 뒤. 비밀번호와 홍채 인식이 필요한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태준이 꺼낸 것은 서류 뭉치가 아니었다. 낡은 벨벳 상자 하나였다. 상자를 여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안에는 어둠 속에서도 제 빛을 잃지 않는 정교하게 세공된 백금 태양 펜던트가 누워 있었다. 8년 전 그가 막 경영 전선에 뛰어들어 첫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싶었던 연인을 위해 이것을 주문했다. 그는 태양을, 그녀는 달을. 미연아, 넌 나의 달이고 난 너의 태양이야. 우린 절대 떨어지지 않아. 명동의 작은은 공방에서 달 펜던트를 그녀의 목에 걸어주며 속삭였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그녀는 그저 은으로 만든 작은 펜던트에도 아이처럼 기뻐하며 그의 품에 안겼었다. 그 따뜻했던 온기가 오늘 빗속에서 마주친 여자의 공포와 겹쳐지며 태준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가 그녀의 무덤에 묻은 것은 대체 무엇이었나? 8년의 슬픔이 순식간에 거대한 의심과 배신감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김 비서를 호출했다. 몇 분 뒤
여전히 정갈하지만 창백한 얼굴에 김 비서가 서재에 들어섰다. 태주는 태양 펜던트를 손에 쥔 채 돌아서지 않고 말했다. 주주총회 따위는 상관없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실행해. 그의 목소리는 빗물보다 차가웠다. 8년 전 고미연 교통사고. 모든 자료를 다시 가져와. 경찰 보고서, 병원 기록, 검시관 소견서, 그 시신의 신원을 누가 확인했는지, 그 시각, 그 장소의 모든 CCTV 기록까지. 김 비서의 눈이 흔들렸다. 그 사고는 SH그룹의 모든 기록에서 박화영 회장의 지시로 특별 관리되고 있었다. 회장님. 그 일은 전부 박 회장님께서 직접. 태준이 펜던트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알아. 8년 전 난 슬픔에 눈이 멀어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 아니, 어쩌면 어머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만드신 거겠지.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파헤쳐. 어머님의 사람들을 거치지 말고 외부 업체를 써서라도 진실을 가져와. 태주는 창밖의 어둠을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시장에서 본 그 여자, 두 아이와 함께 있던 그 여자, 이름, 나이, 거주지, 가족 관계. 아니, 그녀가 오늘 뭘 먹고 어딜 가는지, 아이들이 왜 기침을 하는지까지, 내일 아침까지 내 책상 위에 모든 정보가 올라와 있어야 해. 들키지 말고, 특히 어머님 귀에 이 어떤 것도 들어가서는 안 돼. 그는 사적인 신용카드를 김 비서에게 던졌다. 사람을 사든, 정보를 사든, 필요한 건 뭐든 써. 김 비서가 물러간 뒤 서재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태주는 책상 위 액자를 집어들었다. 8년 전 졸업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학사모를 쓴 그와 꽃다발을 들고 세상 가장 행복하게 웃고 있는 미연. 태주는 사진 속의 미연을 어루만졌다. 정말 너였어. 살아있었던 거야. 그런데 왜 날 보고 그런 눈을 한 거야. 날 피해 도망쳐야 할 만큼. 내가 무서웠던 거야. 그의 내면이 절규했. 그녀가 살아있다는 기쁨보다 그녀가 자신을 두려워했다는 사실이 그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같은 시각. 비가 새는 옥탑방. 미연은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잠든 두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결과 유리. 그녀의 삶의 이유이자 그녀가 8년간 숨죽여 살아온 증거였. 한결이 잠결에 또다시 거친 기침을 토해냈다. 미연은 황급히 아이의 등을 쓸어내렸다. 아이의 작은 몸이 불덩이 같았. 약국에서 산 해열제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당장 큰 병원에 데려가야 했지만 그녀의 지갑에는 내일 먹을 쌀을 살 돈도 빠듯했다. 그녀는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세월에 검게 변색된 달 펜던트. 태준이 주었던 태양과 한 쌍인. 그녀의 유일한 사치품이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었다. 그 남자를 만났다. 8년 만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그의 눈빛은 그녀가 기억하던 따뜻한 눈빛이 아니었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집요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분명 그녀를 알아봤다. 이제 이곳도 끝이다. 또다시 도망쳐야 했다. 미연의 머릿속에 8년 전 그날이 악몽처럼 되살아났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그녀 앞에 앉아있던 우아하지만 얼음장 같았던 여자. 박화영 회장. 그녀는 돈가방을 테이블 위로 밀었다. 얼마면 되겠니? 내 아들 인생에서 네가 사라지는 값 말이야.
미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거절했다. 회장님, 저희는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전 회장님의 손주를 가졌어요. 그녀는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 보였다. 그것이 그녀를 지켜줄 동아줄이라 믿었다. 하지만 박화영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경멸감에 차가워졌다. 손주감이 어느 배에서 나온 걸 내 손주라고 부르는 거지. 넌 내 아들의 옥에 튀일 뿐이야. 그녀는 수표책을 꺼내들었다. 아이, 지워. 그리고 이 돈 받고 당장 떠나. 유학이든 뭐든. 내 아들 눈앞에서 사라져. 만약 내 말에 토를 단다면 넌 그저 그런 유흥업소 여자애가 돈을 노리고 임신했다는 스캔들의 주인공이 될 거야. 아니, 어쩌면 그 전에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겠지. 쥐도 새도 모르게. 그 협박은 빈말이 아니었다. 미연은 결국 돈가방을 받아들고 도망쳤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지울 수 없었다. 태준의 아이였다. 그녀는 박화영의 감시를 피해 잠적했고 몇 달 뒤 자신이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후 박화영의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녀의 출산 병원까지 찾아왔다. 그들은 갓 태어난 아이들을 빼앗으려 했지만 미연은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리고 박화영은 마지막 통보를 날렸다. 고미연은 교통사고로 죽었다. 넌 이제부터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야. 박화영은 미연에게 박지수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었다. 자비랍시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까지는 눈 감아주겠다고 했다. 단, 조건이 있었다. 이 아이들이 강태준의 핏줄이라는 사실이 단 한순간이라도 밝혀진다면 그땐 내 목숨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 목숨도 보장 못해. 내 말 명심해. 그날 이후 고미연은 죽었고 박지수만 남았다. 아이들은 아빠가 누군지도 모른 채 지독한 가난 속에서 자라났다. 미연은 흐느낌을 삼켰다. 그녀가 두려운 것은 가난이 아니었다. 강태준이 아니었다. 그녀가 두려운 것은 강태준의 뒤에 있는 박화영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였다. 만약 태준이 자신을 찾는다면 박화영이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녀는 아이들을 빼앗길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미연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미친 듯이 쓸어안았다. 안 돼. 절대로 안 돼. 엄마가 지켜줄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 다음 날 아침 SH그룹 회장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태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김 비서가 긴장된 표정으로 서류철을 내밀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신원 조회가 조금 이상합니다. 태준은 서류를 거칠게 빼앗아 들었다. 거기에는 박지수 32세라는 이름과 함께 빗속에서 본 그 여자의 증명사진이 붙어 있었다. 심장이 다시 한번 바닥으로 떨어졌다. 고미연이 맞았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름은 박지수. 8년 전 행정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갑자기 나타난 사람 같습니다. 현재 관악구 봉천동 옥탑방에 거주 중이며 슬아의 이란성 쌍둥이 한결과 유리, 나이는 7살입니다. 7살. 태준의 손이 멈췄다. 미연이 죽었던 것이 8년 전. 아이들의 나이가 7살. 계산은 잔인할 정도로 간단했다. 그녀는 그를 떠날 때 이미 그의 아이들을 임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날 오후
강태준은 김비서를 따돌리고 홀로 차를 몰았다. 어제 김비서가 보고한 주소. 관악구 봉천동. 그의 고급 세단이 재개발이 멈춘 듯한 좁은 언덕길을 아슬아슬하게 오르자 동네 사람들의 낯선 시선이 차체에 달라붙었다. 차마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다른 세계의 존재가 침입한 듯한 풍경이었다. 그는 차에서 내렸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 중에는 곰팡이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인 역한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서류에 적힌 주소를 따라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낡은 다세대 주택의 옥상으로 향했다. 가파르고 좁은 계단을 오르는 내내 그의 심장은 어제 빗속에서처럼 격렬하게 울렸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의 모습은 이 누추한 공간과 지독한 부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옥탑방 문 앞, 초록색 페인트가 벗겨진 얇은 철문. 그 문 너머에 8년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의 여자가, 그리고 그의 아이들이 있었다. 태준이 막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던 순간 문 안쪽에서 가슴을 찢는 듯한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다. 콜록콜록해. 아이의 기침 소리였다. 어른의 것과는 다른 가늘고 연약하지만 폐부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듯한 고통스러운 소리. 태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어제 빗속에서 들었던 그 소리였다. 그는 망설임을 멈추고 문을 두드렸다. 쿵, 쿵, 미연아.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은 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안쪽의 기침 소리와 함께 부산스러운 움직임이 들리더니 잠시 정적이 흘렀다. 누구세요? 경계심 가득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준은 마른 입술을 축였다. 나야. 태준이야. 강태준. 찰칵 하고 문이 열렸다. 문을 연 여자는 어제보다 더 창백하고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충격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그를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문을 다시 닫으려 했지만 태준의 발이 문틈을 막아섰다. 가세요.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지만 태준은 문을 밀고 들어섰다. 방 안은 예상보다 더 끔찍했다. 햇빛이라곤 들지 않는 작은 방. 한쪽 구석에는 물이 새는 천장을 받치기 위한 양동이가 놓여 있었고 방 안 가득 약 냄새와 퀴퀴한 냄새가 섞여 있었. 그리고 그곳에 이불 더미 속에 파묻힌 두 아이가 겁에 질린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엄마. 누구야? 기침을 하던 남자아이가 힘겹게 물었다. 미연은 절망적으로 태준의 앞을 가로막았다. 아이들에게 그가 보이지 않도록 나가주세요. 제발. 여긴 왜 오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필사적이었다. 태준은 그런 그녀를, 그리고 그녀 뒤의 아이들을 번갈아 보았다. 미연아, 도대체 8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난 네가 죽은 줄 알았어. 그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떨렸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고미연이. 아니. 박지수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듯 눈에 도끼를 품고 그를 노려보았다. 전 고미연이 아니에요. 제 이름은 박지수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 알지도 못해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요. 그녀의 내면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제발, 태준아. 제발 그냥 가. 아이들을 보지 마. 당신 어머니가 알면 우리 다 죽어. 제발.
태주는 그녀의 격렬한 부인에 잠시 말을 잃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절규하는 고미연을 보고 있었다. 거짓말. 내 이름은 고미연이야. 내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왜 날 피하는 거야? 태주는 혼란스러웠다. 그가 상상했던 재회는 이런 것이 아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수표책을 꺼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그가 아는 유일한 방식이었다. 그는 급하게 숫자를 적어 넣고 수표를 찢어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유는 나중에 들을게. 우선 아이가 아픈 것 같으니까 병원부터 가. 응, 제발. 내가 다 해줄게. 그것은 태준에게는 절박한 도움의 손길이었지만 미연에게는 8년 전 그날의 악몽을 재현하는 모욕이었다. 박화영이 돈가방을 던지며 내 아들 인생에서 사라져라고 말했던 그 순간과 정확히 겹쳐졌다. 결국 이 남자도 그의 어머니도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는구나. 미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 그것은 슬픔이 아닌 분노와 환멸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태준이 내민 수표를 거칠게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곰팡내 나는 바닥으로 흩날렸다. 이따위 거 필요 없어. 당신 동정 따위 필요 없다고 다신 찾아오지 마.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야. 가 당장 가라고. 그녀는 방 안의 물건이라도 집어 던질 듯이 그를 밀어냈다. 태주는 찢어진 수표 조각과 절규하는 그녀를 번갈아 보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밀어내는 거지, 미연아. 내 이름 부르지 마. 난 박지수야. 고미연은 죽었어. 미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를 문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잠가버렸다. 쾅, 얇은 철문이 두 사람의 팔년을 다시 한번 갈라놓았다. 태주는 차가운 철문에 이마를 기댔다. 문 너머로 그녀의 무너지는 울음소리와 함께 아이의 멈추지 않는 기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태주는 주먹을 쥔 채 계단을 내려왔다. 고통스러웠다. 날 보고도 거짓말을 해. 내가 죽은 줄 알았다는 내 말에도. 저렇게까지 날 부정해. 하지만 고통보다 더 큰 것은 그녀가 찢어밟긴 수표 조각에서 비롯된 의문이었다. 그녀는 돈 때문에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녀를 저렇게 겁에 질린 유령으로 만들었단 말인가? 그리고 저 아이들. 7살. 태주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 강태준이야. 지금 당장 봉천동 그 옥탑방. 24시간 감시 붙여. 아이가 아파. 어느 병원에 가는지, 병명이 뭔지 전부 알아내. 방 안에서 미연은 문에 기댄 채 무너져 내렸다. 다리가 풀려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엄마. 울어. 유리가 다가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다. 미연은 두 아이를 끌어안았다. 아니야. 엄마 안 울어. 괜찮아. 우리 아가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그가 왔다. 결국 그가 찾아왔다. 박화영 회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였다. 그녀는 다시 도망칠 준비를 해야 했다. 하지만 한결의 병세가 심상치 않았다. 안 돼. 한결아. 제발. 아프지 마. 지금은 안 돼. 태주는 차 안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가 수표를 찢던 순간에 그 경멸 어린 눈빛,
당신 동정 따위 필요 없어. 그녀는 가난했지만 돈에 굴복하지 않았다. 8년 전에도 그랬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했다. 그는 그녀에게 돈이 아닌 진실을 물었어야 했다. 대체 누가, 무엇이 그녀를 박지수라는 이름 뒤에 숨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단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다. 그의 어머니, 박화영 회장.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강태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거부는 그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을 뿐이다. 그는 봉천동 옥탑방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아래 차를 세우고 김비서가 보낸 감시팀의 보고를 실시간으로 받고 있었다. 박지수는 돈이 필요했지만 그의 돈을 찢어버렸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바로 아이들, 그리고 8년간의 진실이었다. 태주는 자신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오전 내내 옥탑방은 조용했다. 그러다 정오가 가까워졌을 때 무전이 울렸다. 회장님, 대상이 움직입니다. 남자아이를 업고 나옵니다. 태준의 시선이 골목 입구로 향했. 미연이. 아니, 미연의 모습을 한 박지수가 어제보다 더 쇠약해 보이는 한결을 등에 업고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딸 유리는 엄마의 낡은 코트 자락을 꼭 붙잡고 있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버스 정류장이었다. 태주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녀가 향한 곳은 대학병원이 아닌 사람들로 붐비는 시립병원이었다. 돈이 없어서였다. 태주는 주먹을 쥐었다. SH그룹의 안주인이 될 뻔했던 여자가 어쩌면 그의 핏줄일지도 모르는 아이의 병원비 때문에 공공의료시설에 긴 줄을 서고 있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고 최고급 병실로 데려가고 싶었지만 어제의 격렬한 거부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병원 로비 구석에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미연은 접수 창구에서 무언가를 애원하듯 말하고 있었다. 아마도 진료비를 감면받으려 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얼굴은 절망과 수치심으로 붉어져 있었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그녀는 지친 한결을 무릎에 뉘고 끊임없이 아이의 가슴을 쓸어내렸다. 딸 유리는 그 혼란 속에서도 얌전히 앉아 엄마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그 작은 아이의 조숙함이 태준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미연이 한결을 안고 진료실로 들어갔다. 로비에는 유리가 홀로 남겨졌다. 아이는 불안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이내 포기한 듯 주머니에서 낡은 헝겊 인형을 꺼내 놀기 시작했다. 아이는 인형놀이를 하다 답답했는지 자신의 목에 걸린 무언가를 잡아당겼다. 그것은 얇고 더러운 실에 매달려 있었다. 아이가 손을 놓치자 실에 매달린 작은 금속 조각이 밖으로 나와 대롱거렸다. 태주는 숨을 멈췄다. 너무 멀어서 자세히 보이지 않았지만 그 형태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를 향해 몇 걸음 다가갔다. 유리는 낯선 이의 접근을 느끼지 못한 채 다시 그 금속 조각을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세월의 흔적으로 검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틀림없는 달의 형상이었다. 그가 8년 전 명동의 작은 공방에서 그녀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던 바로 그 달 펜던트였다. 태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폭발했다. 8년 전 그녀는 죽었다. 아이들의 나이는 7살. 그녀는 그를 떠날 때 이미 그의 아이들을 임신한 상태였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의 사랑의 증표였던 달 목걸이를 8년이 지난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고, 심지어 딸 아이의 목에 걸어주고 있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의 공포, 그녀의 거짓말, 그녀의 도주.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미연이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의사에게 무언가 충격적인 말을 들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유리의 손을 잡고 거의 혼이 나간 사람처럼 병원을 빠져나갔다. 태주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따라 나섰다. 그녀가 병원 근처의 작은 약국에 들렀다. 나오는 순간 태준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 박지수 씨. 그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미연은 유령이라도 본 듯 새파랗게 질려 뒷걸음질 쳤다. 왜 또? 아이들은 겁에 질려 엄마의 다리 뒤로 숨었다. 태주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의 손바닥 위에서 8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여전히 눈부시게 빛나는 백금 태양 펜던트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걸 기억하나? 미연의 눈이 태양 펜던트에 고정되었다. 그녀의 온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딸 유리의 목에 걸린 달 펜던트를 감싸 쥐려 했다. 태주는 그 작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내 돈은 찢을 수 있겠지. 내 이름을 잊은 척할 수도 있어. 태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미연의 다리 뒤에 숨어 겁에 질린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유리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하지만 저 아이 목에 걸린 건, 저 달 펜던트는 어떡할 거지? 8년 전 내가 네 목에 직접 걸어준 그 목걸이, 그것도 주었다고 할 건가?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렸다. 미연은 그가 모든 것을 알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태양과 달, 그것은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언약이자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다. 그녀의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다. 아, 안 돼. 그게. 그녀는 무어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박화영 회장의 얼음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아이들의 존재가 밝혀지는 날, 내 목숨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 목숨도 보장 못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이 무너진 이성을 대신했다. 미연은 갑자기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야, 무슨 소린지 몰라요. 그녀는 유리의 목에서 목걸이를 거칠게 잡아당기듯 숨겼다. 이건 그냥 주운 거야. 오래전에 우리 애랑 상관없어, 제발. 제발 우리 좀 내버려 둬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린 비명에 가까웠다. 태준이 다시 무언가를 말하려 손을 뻗기도 전에 미연은 아픈 한결을 다시 업고 유리의 손을 잡아 끌며 인파 속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다. 태준은 이번에도 그녀를 쫓지 않았다. 그는 태양 펜던트를 쥔 채 그 자리에 우뚝 섰다. 그녀의 마지막 비명. 그것은 부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애원이었다. 그녀는 그를 속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언가로부터 혹은 누군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직감했다. 어머니.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그의 눈이 이성을 잃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태준과의 격렬한 대치 후 미연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손은 달 펜던트를 거칠게 잡아당기느라 생긴 상처로 쓰라렸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지도 못하고 엄마의 눈치만 살폈다. 그녀는 아이들을 방에 밀어넣고 문을 잠갔다. 도망쳐야 했다. 당장 박화영의 귀에 들어가기 전에. 하지만 한결의 상태가 발목을 잡았다. 아이는 이제 약을 삼킬 기력조차 없는 듯 보였다. 한결아, 정신 좀 차려. 엄마가 약 사왔어. 이거 먹어야지. 응. 미연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입에 물에 간 약을 흘려 넣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컥 한결이 갑자기 격렬한 기침을 뿜어냈다. 그것은 평범한 기침이 아니었다. 아이의 작은 몸이 활처럼 휘어지며 숨이 넘어갈 듯 발작했다. 그리고 미연의 눈앞에서 아이의 입에서 선홍색 피가 쏟아져 나왔다. 피가 미연의 손등과 낡은 이불을 붉게 물들였다. 미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한결아, 그녀의 비명이 낡은 옥탑방을 찢었다. 아이의 눈이 흐릿하게 풀리고 있었다. 안 돼. 안 돼. 한결아, 눈 떠 엄마 봐. 한결아 공포가 그녀의 전신을 집어삼켰다. 그녀는 더 이상 가난도, 박화영의 협박도, 강태준의 추격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녀는 피 묻은 이불째 아이를 들쳐업고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유리야, 빨리, 신발, 신어 빨리. 그녀는 돈을 아끼기 위해 버스를 타려던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대로변으로 뛰쳐나가 달리는 택시 앞을 막아섰다. 병원. 제발. 가장 가까운 대학 병원 응급실로 가주세요. 아이가 피를 토했어요. 그녀의 절규에 놀란 택시기사가 급히 차를 돌렸다. 8년간 단 한 번도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킬 수 있는 큰 병원에 가지 않았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응급실은 전쟁터였다. 미연은 피 묻은 아이를 안고 울부짖었다.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의료진이 급히 한결을 처치실로 옮겼다. 유리에게는 복도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신신당부한 뒤 미연은 하얀 병원 복도를 붙잡고 서 있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없었다. 1시간, 2시간. 마침내 피로에 지친 의사가 그녀를 불렀다. 보호자분,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겠습니다. 의사의 무거운 목소리에 미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정밀 검사 결과. 환아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AML입니다. 백혈병. 드라마에서나 듣던 그 단어. 미연은 귀를 의심했다. 네. 그게 무슨 혈액암입니다. 어머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당장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하고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골수 이식이 시급합니다. 미연은 벽을 짚지 않으면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 골수 이식이요? 네. 환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수 있습니다. 당장 보호자분과 쌍둥이라고 하셨죠. 동생의 골수 검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형제간 일치 확률이 가장 높으니까요. 희망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그래. 유리가 있잖아. 둘은 쌍둥이니까. 미연은 의사의 손을 붙잡았다. 해주세요. 제발. 제 피든, 제 딸아, 이거든. 다 가져가세요. 제발 한결이만 살려주세요. 검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미연은 유리를 달래며 체열을 마쳤고 자신도 피를 뽑았다. 그리고 다시
지옥 같은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응급실 구석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한결은 중환자 구역으로 옮겨져 면회가 금지되었다. 괜찮을 거야. 유리가 있잖아. 우린 쌍둥이니까. 신이시여. 제발. 그녀는 평생 하지도 않던 기도를 반복했다. 몇 시간 뒤 의사가 다시 그녀를 찾았다.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더 어두웠다. 어머님. 안타깝게도 미연의 가슴이 철렁했다. 어머님과 따님 유리 양 모두 한결군과 조직적 갑성항원 HLA 불일치합니다. 불일치. 그 한마디가 미연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어떻게 쌍둥이인데. 말도 안 돼요. 다시 검사해 주세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녀가 절규했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일치하지 않을 확률도 높습니다. 어머님, 시간이 없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무심하지만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다. 화나의 아버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기증자는 아이의 친부입니다. 당장 아버님의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연은 숨이 막혔다. 그녀가 8년간 지키려 했던 8년간 숨겨왔던 그 존재. 강태준. 의사의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아버님과 연락이 안 되십니까? 미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그녀는 지금 아들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선택의 기로에 섰다. 강태준에게 연락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 박화영이 알게 될 것이다. 그녀는 아이들을 빼앗길 것이다. 어쩌면 태준이 아이들을 살려준 뒤 그녀를 자격 없는 어미로 몰아붙이며 아이들을 데려갈 것이다. 그 지독한 상류 사회에서 빈털터리인 그녀는 아무런 힘도 없었다. 하지만 연락하지 않는다면 한결이가 죽는다. 그녀의 아들, 그녀가 8년간 목숨처럼 지켜온 아이가 그녀의 눈앞에서 죽어간다. 어머님, 시간이 없습니다. 의사가 그녀를 재촉했다. 미연은 복도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어떻게 해야 해? 내가 어떻게 해야 해? 태준아, 당신이 필요해. 하지만 난 당신을 부를 수가 없어. 한편 봉천동 옥탑방을 감시하던 팀으로부터 긴급 보고가 태준의 귀에 꽂혔다. 회장님 대상이 아이를 업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아이가 피를 토한 것 같습니다. 태준은 중요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려던 펜을 집어 던졌다. 뭐라고? 그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피. 어제 그녀가 약국에 갔던 일. 아이의 끊임없는 기침 소리. 그리고 오늘 아침 창백하게 질려있던 한결의 얼굴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김비서차 대기시켜 당장 태준은 임원들의 당황한 시선을 뒤로하고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안 돼. 제발. 아무 일도 아니어야 해. 그는 차에 올라타자마자 소리쳤다. 병원으로가 최대한 빨리 차가 서울의 교통체증을 뚫고 질주하는 동안 태준은 8년 전 미연의 사고 소식을 들었던 그날의 공포가 온몸을 다시 휘감는 것을 느꼈다. 그는 절대로 다시는 그녀와 관련된 비극을 용납할 수 없었다. 강태준은 병원 응급실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뛰어내렸다. 수십 명의 환자와 보호자들이 뒤엉킨 아비규환 속에서 그의 눈은 단 한 사람만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발견했다. 중환자 구역 입구.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작은 형체. 고미연. 그녀는 텅 빈 눈으로 맞은편 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등과 옷자락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핏자국이 선명했다. 그녀의 영혼이 완전히 부서져 내린 듯한 모습이었다. 미연아 태준이 그녀를 향해 달려갔다. 그의 목소리에 미연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채 그를 향했지만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했다. 그녀의 입술이 달싹였다. 아, 아. 태주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차가운 어깨를 붙잡았다. 정신 차려. 미연아 무슨 일이야. 아이는. 한결이는 어딨어? 그의 절박한 외침이 마침내 그녀의 무너진 의식을 깨웠다. 강태준. 그녀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남자. 그녀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도는가 싶더니 이내 걷잡을 수 없는 절망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태준의 값비싼 수트 앞서풀 움켜쥐고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 너무 늦었어. 무슨 소리야, 늦다니. 뭐가. 태준이 그녀를 흔들며 소리쳤다. 아이, 병명이 뭐야? 의사는 어딨어? 미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원망과 애원, 슬픔과 분노가 뒤엉켜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8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것을 토해냈다. 백혈병. 우리 아들. 백혈병이래.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찢겨 쇳소리가 났다. 골수 이식이 필요하대. 당장. 그런데 나도, 유리도 안 맞대. 불일치래. 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백혈병, 골수 이식, 불일치. 그리고 의사의 마지막 질문이 미연의 귓가를 맴돌았다. 아버님은 어디 계십니까? 미연은 태준을 노려보며 절규했다. 내 아들.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 의사가 아빠를 찾아야 한대. 아빠만이 살릴 수 있대. 그런데 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가슴을 쳤다. 바로 그때였다. 강태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갈랐다. 태준과 미연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박화영 회장이 서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비서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뒤따르고 있었다. 네가 감히 주주총회를 내팽개치고 이런 더러운 곳에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박 회장의 시선이 태준의 옷을 붙잡고 있는 미연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경악으로 굳어졌다. 너. 박화영의 손가락이 미연을 향해 부들부들 떨렸다. 고미연. 네가 어떻게 살아있어 감히. 감히 내 아들 앞에 다시 나타나. 8년 전의 공포가 미연의 온몸을 다시 덮쳤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태준의 뒤로 숨으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중환자실 안에서 한결의 상태가 나빠졌는지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다. 그 순간 8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공포보다 더 강한 모성애가 폭발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박화영의 협박도, 태준의 경멸도, 세상의 비난도, 죽어가는 아들의 생명보다 중요하지 않았다. 미연은 박화영을 지나쳐 망연자실 서 있는 강태준의 앞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다. 살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울음소리조차 아니었다. 제발, 제발 우리 한결이 좀 살려주세요. 태주는 무릎 꿇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숨을 쉴 수 없었다. 박화영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미연은 태준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듯했다. 당신 아들이야. 한결이. 그리고 유리. 당신 아이들이라고 8년 전에. 내가 임신했었던 당신 아이들이란 말이야. 정적이 흘렀다. 응급실의 모든 소음이 멀리 사라졌다. 태준의 세상이 멈췄다. 당신 아들. 미연의 절규가 그의 심장에 밝혔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이 7살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미연의 입으로 직접 듣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다. 제발. 태준 씨.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속였어.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아들. 아니. 당신 아들 좀 살려줘 제발. 미연은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애원했다. 이 천박한 것이 네가 감히 누굴 속여. 박화영이 이성을 잃고 미연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어머니 태준이 박화영의 팔을 거칠게 밀쳐냈다. 그의 눈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어머니에게 보인 적 없는 살기마저 서린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박화영을 노려보며 자신의 8년이 통째로 부정당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가 아닌 자신을 속인 미연을 지나쳐 가장 가까이 있던 의사를 붙잡았다. 검사해, 당장 내 골수 검사해. 내가 저 아이 아빠야. 강태준의 외침은 응급실의 혼란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가 저 아이 아빠야. 그 한마디에 의사들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시 강태준을 위한 체혈과 조직 검사 준비가 시작되었다. 박화영 회장은 아들의 그 서늘한 배신감에 찬 눈빛에 한 걸음 물러섰지만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감히 자신의 아들을 다시 유혹한 저 여자 고미연을 죽일 듯이 노려보았다. 태준이 검사실로 급히 이끌려 들어간 사이 복도에는 세 사람만이 남았다. 무릎을 꿇었던 채로 망연자실한 미연. 겁에 질려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은 유리. 그리고 얼음의 여왕처럼 서 있는 박화영. 정적을 깬 것은 박화영이었다. 그녀는 미연에게 다가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뺨을 거칠게 후려쳤다. 짝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미연은 저항하지 않고 바닥에 쓰러졌다. 내년이 감히. 박화영의 목소리가 뱀처럼 낮게 깔렸다. 죽은 척까지 해가며 내 아들의 아이를 숨겨 8년 동안 그리고 이제 와서 내 손주를 볼모로 내 아들 앞에 나타나 돈이 필요해서 아니면 다시 이 집안에 발을 들이고 싶어서 그녀는 쓰러진 미연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미연은 더 이상 8년 전의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을 잃을 위기에 처한 어미 사자였다. 미연은 박화영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손주요 그녀가 피가 맺힌 입술로 비웃었다. 8년 전 제 뱃속의 아이를 어느 배에서 나온 것더라며 지우라고 수표를 던지셨던 게 누군데요? 제가 돈 때문에 도망친 줄 아십니까? 제가 살기 위해 도망친 줄 아세요? 당신한테서 내 아이들을 지키려고 도망친 거야.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박화영의 눈이 커졌다. 내가 널 살려줬어. 박지수라는 이름으로 쥐 죽은 듯 살라고 기회까지 줬다고. 기회. 그건 기회가 아니라 감옥이었어. 미연이 절규했다.
당신 사람들이 나를 8년간 감시했어. 내가 조금이라도 나은 직장을 구하려 하면, 내가 아이들을 좋은 유치원에 보내려 하면 당신 사람들이 나타나 나를 막았어. 내가 가난과 질병 속에서 허덕이다. 결국 당신 발밑에 기어오게 만들려고. 당신은 내 아이들을 이용해 나를 평생 조종하려 했어. 그들의 격렬한 대화는 검사를 마치고 나온 의사에 의해 중단되었다.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차트를 들고 있었다. 회장님, 그리고 보호자분. 그는 태준과 미연을 번갈아 보았다. 태준은 초조함에 주먹을 쥐고 있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의사는 심호흡을 했다. 기적입니다. 조직적 합성항원 검사 결과. 강태준 회장님과 한결군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6개 항원 모두 일치. 100%입니다. 미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8년간의 지옥 같던 삶 속에서 처음으로 한 줄기 빛이 보였다. 태준 역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수술실로 들어가고 싶었다. 당장 준비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잠깐 박화영이 그들 사이를 막아섰다. 안 된다. 강태준, 넌 절대 안 돼. 태준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아이는 사생아야. 네 호적에도 없는 아이라고. 그런데 네가 SH그룹의 회장인 내가 내 몸에 칼을 대고 올 수 기증이 어떤 건지 알아다른 기증자를 찾아 당장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 연락해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그녀의 이기적인 말에 미연은 다시 절망했다. 하지만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그는 어머니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은 8년간의 그리움과 분노, 그리고 지금 막 알게 된 부성애로 이글거렸다. 어머니, 그는 나지막이 불렀다. 만약 제가 오늘 저 아이를 살리지 못한다면 어머니는 유일한 아들을 잃게 되실 겁니다. 박화영이 움찔했다. 그게 무슨... 제가 이 복도에서 죽어버릴 거니까요. 어머니가 알던 아들. 강태준은 8년 전 미연이가 죽었다고 믿었던 그 순간부터 이미 반쯤 죽어 있었으니까. 나머지 반쪽마저 죽이지 마시죠. 그때 의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끼어들었다. 회장님. 그리고 박화영 회장님. 사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의사에게 향했. 문제라니. 강태준 회장님의 혈액 검사 결과 유전성 혈액 질환 인자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정확히는 재생 불량성 빈혈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매우 희귀한 조혈모세포 불안정 증후군입니다. 의사는 박화영을 흘끗 보았다. 아마 목의 유전인 것 같습니다. 박화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그 병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가문, 박씨 일가의 저주였다. 그녀의 오빠도 젊은 나이에 이와 유사한 증상으로 세상을 떠났었다. 그래서 그게 왜 태준이 재촉했다. 의사는 말은 침을 삼켰다. 일반인에게 골수 기증은 비교적 안전한 시술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처럼 이런 인자를 가진 분이 조혈모세포를 기증할 경우 회장님 본인의 조혈 기능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영구적인 손상이라니. 박화영이 비명을 질렀다. 최악의 경우 기증 후에 회장님 본인의 골수가 다시 회복되지 않아
평생 수혈에 의지하시거나 오히려 회장님 본인이 골수 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이제 상황은 역전되었다. 미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태준을 바라보았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의 목숨을 요구할 수는 없었다. 태준 씨,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 미연이 뒷걸음질 쳤다.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기증자를 기다리면. 하지만 태준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그리고 공포에 질린 미연을, 그리고 중환자실 문 너머에 누워있을 자신의 아들을 생각했다. 그는 8년간 아버지 노릇을 하지 못했다. 8년간 그들을 지옥 속에 방치했다. 이것은 그가 치러야 할 빚이었다. 그는 의사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당장 진행해. 강태준, 박화영이 절규했다. 어미 말 좀 들어라. 저의 하나 때문에 네 목숨을 걸어. 미연아. 안 돼. 듣지 마. 미연도 울부짖었다. 하지만 태준은 수술실로 향하는 이동 침대에 스스로 올라탔다. 간호사들이 그를 밀기 시작했다. 그는 수술실 문으로 들어가기 직전 침대를 세우라고 손짓했다. 침대가 울고 있는 미연 옆에 멈춰 섰다. 박화영은 복도 저편에서 망연자실한 채 이 광경을 보고 있었다. 태준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힘겹게 손을 뻗어 미연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다. 미안해. 미연은 그가 수술의 위험성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는 줄 알았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아니, 태준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 그리고 8년 동안 네가 죽었다고 믿어버린 나를 용서해. 그 말에 미연의 마지막 이성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8년간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원망이 아니었다. 사과였다. 아니야. 아니야. 그녀는 그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을 속였어. 도망쳤어. 나 때문에 당신이. 태준은 그저 힘겹게 미소 지으려 애썼다. 한결이, 우리 아들 꼭 살려낼게. 간호사가 미연의 손을 떼어 놓았고 수술실의 자동문이 그의 모습을 삼켰다. 수술실 앞 복도의 시간은 얼어붙은 듯 흘러가지 않았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램프는 꺼질 줄 몰랐고 그 붉은 빛은 미연에 타들어가는 심장과 박화영의 얼어붙은 얼굴을 동시에 비추고 있었다. 미연은 두 손을 모아 쉴 새 없이 기도했다. 제발 두 사람 모두 무사하게 해달라고. 그녀의 아들, 그리고 그녀가 8년간 그리워했던 남자. 박화영은 복도 저편 의자에 꼿꼿이 앉아 있었지만 굳게 맞잡은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를 무렵 드디어 붉은 램프가 꺼지고 수술실 문이 열렸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다. 미연과 박화영이 동시에 그에게 달려갔다. 의사 선생님, 어떻게 됐어요? 미연이 다급하게 물었다. 의사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성공입니다. 두 사람 모두 무사합니다. 미연은 그 자리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가 말을 이었다.
한결군은 이식받은 골수를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는 시선을 돌려 박화영을 바라보았다. 강태준 회장님도 일단은 안정적이십니다. 다만 예상했던 대로 조혈 기능에 무리가 갔습니다. 당분간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건강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한결은 무균실로, 태주는 최고급 VIP 병실로 옮겨졌다. 미연은 한결의 병실 앞을 떠나지 못했고, 유리는 엄마 곁에서 낯선 환경에 겁을 먹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박화영은 아들의 병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유리문 너머로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태주는 그녀의 오만과 탐욕이 만들어낸 가장 끔찍한 결과물이었다. 밤이 깊었다. 박화영은 텅 빈 복도에 홀로 앉아 있었다. 아들을 잃을 뻔했다. 아니, 이미 반쯤 잃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아들의 심장에 칼을 꽂고 그의 목숨을 담보로 잡았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SH그룹. 그 빛나는 왕좌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무언가에 이끌리듯 소아병동의 무균실로 향했다. 그곳에 미연이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그 옆에 작은 아이 유리가 있었다. 유리는 잠들지 않았다. 아이는 유리창에 작은 손을 댄 채 방 안에 누워있는 쌍둥이 오빠를 애처롭게 들여다보고 있었다. 작은 어깨가 얼마나 외롭고 무서워 보였는지 박화영은 자신도 모르게 아이의 뒷모습에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유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박화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이의 눈, 그 크고 맑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검은 눈동자. 그것은 8년 전 고미연의 사진 속에서 본 그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평생을 봐왔던 자신의 아들 강태준의 어린 시절 눈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태준이 5살 때 그녀에게 처음으로 반항하며 소리쳤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이 아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강태준의 핏줄, 그녀의 손녀였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8년간 부정하고 짓밟아왔던 진실이 저 작은 아이의 눈빛 하나로 그녀의 심장을 관통했다. 그녀는 가난한 여자를 쫓아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의 행복을, 아들의 가족을, 그리고 자신의 손주들을 제 손으로 지옥에 밀어 넣었다. 그녀는 아들을 위험에 빠뜨렸고 손자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다. 만약 오늘 태준이 잘못되었다면 그녀는 평생을 살인자라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야 했을 것이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들의 존경, SH그룹의 미래, 그리고 이제 막 존재를 알게 된 이 아이들의 할머니가 될 자격까지도. 늦은 후회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이대로라면 그녀는 아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역사에도 괴물로 기록될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기자회견을 준비해. 모든 방송사, 모든 신문사, 단 하나도 빠짐없이 내일 아침 10시 SH그룹 본사 로비에서. 다음 날 아침 병원은 발 디딜 틈 없이 기자들로 가득 찼다. 박화영 회장이 직접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에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였다. 마침내
휠체어를 탄 아들의 고통에 동참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충격으로 쓰러진 것인지 모를 박화영이 카메라 플래시 세례 앞에 섰다. 그녀는 평소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이 하얗게 센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그저 나약한 노파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준비된 원고 없이 입을 열었다. 나, SH그룹 회장 박화영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 제 아들 강태준과 제가 8년간 숨겨왔던 제 손주들, 그리고 고미연 씨 앞에서 제 모든 죄를 고백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손주 고미연, 그게 누구란 말인가? 8년 전, 저는 제 아들의 연인이었던 고미연 씨를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돈으로 그녀를 쫓아냈던 일,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도 사고사로 위장했던 일, 그녀의 신분을 박지수로 바꾸고 8년간 그녀와 아이들을 감시하고 억압하며 불행 속에 방치했던 일, 그리고 어제 자신의 손자가 백혈병으로 죽어가는데도 아들의 기증을 막으려 했던 일까지. 기자들은 충격에 휩싸여 질문조차 잊었다. 박화영은 눈을 감았다. 저는 어미로서, 인간으로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이에 저는 오늘부로 SH그룹 회장직을 포함한 모든 직위에서 사퇴합니다. 모든 경영권은 제 아들 강태준 회장에게 즉시 인계할 것이며 저는 제 모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 뉴스는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재계 1위 SH그룹 총수의 충격적인 고백. 한편 VIP 병실에서 막 의식을 차린 태주는 TV 화면에 나오는 어머니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같은 시각 한결의 무균실 앞에서 쪽잠을 자던 미연 역시 옆자리 보호자 같은 휴대폰 DMB 화면에서 그 광경을 보고 숨을 멈췄다. 진실의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다. 6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담한 전원주택, 곰팡내 나던 봉천동 옥탑방과는 모든 것이 달랐고 사람의 온기라곤 없던 태준의 차가운 저택과도 달랐다. 한결이는 기적처럼 건강을 되찾았다. 아이는 이제 더 이상 밤마다 마른 기침을 하지 않았고 병약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햇살 아래서 잔디밭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유리가 그 뒤를 제잘거리며 쫓았다. 미연은 따뜻한 거실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여전히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녀는 아이들이 넘어질까봐 혹은 다시 아프기라도 할까봐 여전히 노심초사했다. 8년간의 불안은 그녀의 몸에 깊은 상처처럼 남아 있었다. 그런 그녀의 곁에 태준이 조용히 다가와 섰다. 그는 6개월 전에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야 하는 몸이었다. 창백함은 가셨지만 완벽히 회복되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병원 복도에서 무너져 내렸던 그녀의 절규와 피를 토하던 아들의 모습을 매일 밤 꿈에서 보았다. 그는 자신이 지불한 건강이라는 대가가 자신이 8년간 저지른 방관이라는 죄에 비하면 너무나 가볍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가만히 듣다가 미연의 어깨를 감쌌다. 이제 괜찮아. 우리가 곁에 있잖아. 미연은 말없이 그의 가슴에 기댔다. 8년 만에 찾은 불안하지만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들의 새로운 삶은 서툴렀다. 특히 강태준에게는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SH그룹의 냉철한 회장은 사라지고
아침마다 작은 전쟁을 치르는 초보 아빠만 남아 있었다. 아빠 아파, 그렇게 세게 묶으면 어떡해. 유치원에 갈 시간이 다 되었는데. 유리가 앙칼지게 소리쳤다. 태준이 유리의 머리를 묶어주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서툰 손길로 분홍색 고무줄과 씨름했다. 그는 수천억짜리 계약서에 사인하던 자신의 손이 이 작고 부드러운 딸아이의 머리카락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는 사실에 좌절했다. 그는 수십 년간 오직 일만 아는 기계처럼 살아왔다. 아버지라는 역할은 그의 인생 계획에 없던 변수였다. 가만히 좀 있어봐. 유리야. 아빠도 처음이란 말이야. 그의 난처한 표정에 결국 유리가 웃음을 터뜨렸다. 미연은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웃음이 나오다가도 이내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저 자리에 8년 동안 자신이 있었어야 했다는 죄책감과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은 듯한 안도감이 교차했다. 그냥 이리 줘요. 내가 할게. 그녀가 다가서자 태준이 고집을 부렸다. 아니, 이것도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내가 놓친 시간이야. 그는 결국 형편없이 비뚤어진 양갈래 머리를 완성했고 유리는 그 머리를 하고 유치원에 갔다. 오후에는 한결과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결은 아빠가 생긴 것이 마냥 신기하고 좋았다. 병약했던 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에너지가 넘쳤다. 아빠 캐치볼 어서요. 태주는 아직 무리한 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의사의 경고를 알면서도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글러브를 꼈다. 그는 아들에게 공을 던지는 법을 가르쳤다. 공을 몇 번 던지고 나면 숨이 차고 눈앞이 아찔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에게는 이것 또한 속죄의 과정이었다. 한결아. 그렇게 던지면 어깨 다쳐. 팔꿈치를. 이렇게. 그가 아이의 자세를 잡아주자. 한결이 그의 품에 와락 안겼. 아빠. 최고 그 작은 한마디. 8년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부름이 태준에게는 그 어떤 보약이나 수혈보다 강력한 회복제였다. 그는 아들을 힘껏 안아주었다. 그의 아들이었다. 미연은 더 이상 박지수로 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8년 전에 순진했던 고미연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그녀는 SH그룹 강태준 회장의 아내라는 호칭을 정중히 거부했다. 그녀는 그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스스로 꽃을 팔아 아이들을 키워낸 강인한 엄마였다. 그 자부심마저 잃고 싶지 않았다. 태주는 그녀의 뜻을 존중했다. 그는 그녀의 이름으로 된 그러나 그녀가 빗속에서 팔던 꽃수레와는 비교도 안 되는 아름다운 꽃집을 선물했다. 가게의 이름은 미연의 꽃, 미연스 플라워리였다. 그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8년간의 도망자 생활을 청산하고 고미연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다시 당당히 서는 의식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꽃을 다듬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잃어버렸던 자신의 색깔을 되찾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쫓기지 않았다. 태주는 가끔 비서를 보내지 않고 직접 꽃집에 들러 흙을 만지며 행복하게 웃는 그녀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곤 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었다. 한결이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은 날, 태주는 미연에게 어려운 부탁을 했다. 미연아, 혹시 어머니 좀 만나러 가주지 않겠어? 박화영. 그 이름은 여전히 세 사람에게 깊은 상처였다. 그녀는 기자회견 이후 모든 것을 잃었다. 징역형은 면했지만 태준과 미연이 간절히 탄원한 덕분이었다. 모든 사회적 지위를 박탈당하고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별장에서
사실상의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고 있었다. 미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 여자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악마였다. 하지만 동시에 태준의 어머니이자 한결과 유리의 할머니였다. 그녀는 태준의 손을 잡았다. 가요. 아이들도 할머니가 누군지는 알아야죠. 그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 별장을 찾았다. 8년 만에 공식적인 만남이었. 병원 응급실에서의 처절함 대신 차가운 침묵이 그들을 맞이했다. 박화영은 몰라보게 늙어 있었다. 한때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여왕의 도끼는 사라지고 깊은 공허함과 후회만이 그녀의 눈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태준을 그리고 미연을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는 태준을 똑 닮은 유리와 미연을 닮았지만 그 강단 있는 눈빛은 태준을 닮은 한결을 보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직접 뜬 것으로 보이는 작은 스웨터 2벌을 내밀었다. 날이 추워져서 직접 짰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표현이었다. 그녀는 차마 미연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녀가 두려워한 것은 미연의 원망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손자의 얼굴이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을 알 리 없었다. 그저 선물을 주는 할머니가 신기할 뿐이었다. 유리가 스웨터를 받아들고 먼저 입을 열었다. 할머니예요. 진짜 우리 할머니. 그 순진한 한마디에 박화영의 굳어있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린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태주는 여전히 어머니를 완전히 용서할 수 없다는 듯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미연은 그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독한 모성이 빚어낸 또 다른 비극에 대한 연민이자 이해였다. 그들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할머니가 준 스웨터를 나란히 입고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었다. 미연은 묵묵히 운전하는 태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질 거예요. 태준은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두 사람의 상처는 아직 깊게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8년의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그들의 삶에 비로소 따뜻한 봄이 오고 있었다. 1년 후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한강공원, 8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봉천동 시장에 절망이나 8년간 얼음장 같았던 회장저택의 고독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빠, 01이 줘요. 한결의 건강한 외침과 오빠나 잡아봐 유리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따뜻한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이 웃음소리는 이제 그들 가족의 새로운 배경음악이 되었다. 고미연은 돗자리에 앉아 과일을 깎으며 아이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꽃집, 미연의 꽃은 이제 동네에서 가장 사랑받는 장소가 되었다. 강태주는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 그녀의 곁에 앉아 있었다. 그는 여전히 정기 검진을 받아야 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 덕분인지 예전의 냉철함 대신 온화함이 얼굴에 자리 잡았다. 그는 잃어버린 8년이 아닌 앞으로 채워갈 날들을 보고 있었다. 태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주머니를 꺼냈다. 그는 미연의 손을 잡고 그녀를 돌아보게 했다. 미연아, 그가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서 눈부신 빛이 반사되었다. 그것은 8년의 세월에 검게 변색되었던 달 펜던트와 그가 8년간 고독하게 간직했던 태양 펜던트였다. 두 펜던트는 이제 완벽하게 세척되고
광택을 되찾아 서로 얽힌 채 하나가 되어 있었다. 태주는 얽힌 두 개의 펜던트를 미연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대신 그의 따뜻한 손길이 그녀의 목덜미에 닿았다. 이제 다시는 우리 서로를 잃어버리지 말자.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8년 전의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8년의 지옥을 건너온 두 사람이 서로에게 하는 상처로 다져진 새로운 맹세였다. 미연은 목걸이를 만지며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나 원망이 없었다. 그저 깊은 사랑과 그 세월을 견뎌낸 것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8년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용서하고 아이들과 함께 맞이할 내일에 대한 행복한 다짐이 담겨 있었다. 태양과 달은 마침내 서로를 다시 만났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방금 고미연과 강태준의 길고 눈물겨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성애의 놀라운 힘입니다. 가장 약한 여성을 아이를 지키기 위한 가장 용감한 전사로 만들 수 있는 힘 말입니다. 또한 운명이 아무리 잔인하고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진정한 사랑과 신성한 혈연에 끄는 거짓과 증오의 잿더미 속에 아무리 깊이 묻혀 있더라도 결국 다시 서로를 찾아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강태준의 숭고한 희생은 한 아이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고 깨어진 가정을 다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태양과 달이 다시 만난 이 이야기, 용서와 치유에 대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께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앞으로 이어질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